중앙대 컴퓨터공학과 김상윤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지난 12월 말에 인포맥스 라이브 나오셨죠? 네,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 가상 경제 인사이트를 전해 주셔서 반응이 좋았는데요. 오늘은 2탄으로 네. 오셨어요. 네. 가상 자산에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가상 경제로의 부의 이동이라는 주제로 나오셨는데요. 오늘 시간이 좀 늦어졌으니까 바로 준비하신 자료를 가지고 네. 본론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께서는요, 게시판 눌러보시면은 교수님께서 가져오신 자료가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오늘 시간이 조금 빠듯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제 중요한 말씀만 임팩트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지난번 출연을 하고 뭐 요즘 또 대놓고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네. 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책을 한 권 네. 출간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나온 책이라 가지고 이게 딱 한 권 나온 거라서 서점에는 아직 없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디지털 분야의 가장 핵심 키워드 메타버스였죠. 네. 메타버스 여기저기서 메타버스 얘기들 하고 또 개인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가상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가상 경제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네. 우리 이머시브 이코노미라고 하는 부분, 가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투자 관점에서는 우리 암호화폐라든지 NFT라든지 혹은 요즘 가상 부동산, 이 가상 자산 영역까지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네. 메타버스가 우리가 단순히 들어가서 놀고 소통하는 공간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가상 자산과 합쳐버리면 그게 이제 가상 경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상 경제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다가올 흐름이냐,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것이냐, 아니면 지난 몇 년간 진행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거죠. 네.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지난 2010년대부터 이 가상 경제로의 흐름은 진행되고 있었고, 아무래도 세상의 흐름을 앞서 나가는 분들이 이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 책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암호화폐나 NFT나 가상 부동산 혹은 P2E라고 하는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 게임 속에서 돈을 버는 이런 행위들을 무조건 권장하고 무조건 지금 빨리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네. 지난 몇 년간에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시장의 흐름을 팩트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 의사결정 그리고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뭐 책의 내용이나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메타 리치의 시대, 메타 이런 자산들 그리고 이 메타의 세계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뭐 단순히 뭐 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경제 활동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메타 리치라고 칭했고요. 네. 그래서 이들이 활동하는 이 경제 체제를 가상 경제라고 한다. 그래서 가상 경제로의 부의 이동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상 경제가 좀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 아마 대다수가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이 어렵죠. 가상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습니다. 이 물질 세계와 대비되는 개념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가상 경제란 용어 자체가 좀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데요. 네. 첫 번째로 좀 익숙하시기 위해서 가상 경험이라는 단어를 들고 왔어요. 가상 경험.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VR이나 혹은 AR, 우리 증강현실이라고 하고 또 이런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이 기기들을 끼고 우리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즉 실존하지 않는 어떤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상 경험이죠. 그래서 실제 정의를 보면 온라인, 인터넷, 가상 공간 등에서 실존하지 않는 공간에서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90%라는 숫자를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정신 분석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 결과물들을 참고를 하면은 우리 인간이 5개의 감각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근데 이 5개의 감각 기관 중에 가장 정신을 지배하는 감각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당연히 시각이겠죠. 시각? 네. 네. 시각이 약 72% 정도 지배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청각입니다. 약 18%.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시청각 자료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네. 그게 결국 사람이 받아들이는 인풋 기관 중에 시각, 청각이 가장 자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 청각의 자극으로 우리 정신을 지배할 수 있고 그만큼 가장 전달력이 뛰어난 감각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바로 이 정보 획득을, 즉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이런 가상 공간에 정보를 주면서 사람의 정신을 현실 세계인 마냥 착각하게 만드는 바로 가상 경험이라는 거예요. 네. 이 가상 경험이 지금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현실 세계의 경험 혹은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 현실 세계의 서비스, 현실 세계의 뭐 공정 이런 것과 가상 세계의 경험이 그 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많은 것이 가상으로 넘어가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런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조업의 현장에서요, 그 현장 공정들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가상 세계에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XR 체험장에 가셔가지고 이 VR 기기를 끼고 건물 옥상에서 떨어지는 경험 해보시면은 이게 실제 옥상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탁구를 치거든요. 오큘러스 2 끼고. 네. 그럼 실제 탁구장에서 탁구 치는 느낌의 한 60-70% 정도는 제가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가상 경험이고 바로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다양한 기술들, 특히나 VR, AR, 우리 MR, XR이라고 하는 이 기술들이 최근 들어서 급진전하고 있다. 네, 그 대표적인 기업들, 대기업들이 투자를 아낌없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자, 여기서 이제 가상 경제라는 단어가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가상 경제 일단 위키피디아 정의를 보면은 온라인에서 가상 상품 서비스를 거래하는 경제 체제. 네. 예. 조금 여기서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게 그럼 온라인에서 전자상거래 하는 것도 가상 경제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가상이 뒤에 상품 앞에 붙어 있죠. 서비스 네. 앞에 붙어 있죠.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도 가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정의라면은 자 여기서 깔려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깔려가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가상 경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화폐나 자산도 가상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경제 행위라는 것이 화폐가 오고 가고 자산이 축적되는 형태들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 암호화폐 NFT가 생겨나는 거고요. 이것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 교수가 비트코인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우리 인류의 탄생을 했고 불과 13년밖에 안 됐어요. 네. 13년 동안 정말로 많은 분야에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바로 이것이 가상 경제를 가속화시키는 핵심 기술로 작용을 하고 있죠. 자, 거기다가 경험의 가상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뭐 VR, AR, MR 체험, 그리고 우리 메타버스 공간인 뭐 제페토나 로블록스에서 아바타가 돌아다니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현실 세계의 나의 자아가 아니라 나의 아바타, 디지털 자아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거기서 뭔가 만족을 얻는다. 바로 경험의 가상화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또 메타버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각각 또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이 영역들이 전체 크게 이게 합쳐서 보면은 가상 경제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조금씩 조각 모음 해 나가시면서 이해하시면은 아, 이게 가상 경제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구나.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부의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책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한 해 이제 메타버스나 NFT 워낙 그 관심들이 폭발하다 보니까 네. 강연을 정말 많이 나갔어요. 사실 제가 한번 세봤더니 100여 차례 나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기업이든 여러 일반 분들 강연을 드리고 이제 강연 끝나고 질문하시는 것 중에 정말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암호화폐 투자하세요? 교수님 혹시 NFT는 투자해야 되나요? 네.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뭐 그 의견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기술이랑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질문은 좀 간단하게만 답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넘어갔는데 네. 그런 질문을 자꾸 받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질까? 이제 거기에 봉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최근 뭐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요 몇십 년의 기간 동안 기술이 이렇게 우리 개개인의 어떤 부에 영향을 끼친 적이 없었다. 네. 뭐 지난 30-40년간을 보면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술이 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지금 현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기술을 연구하고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리고 기술이 가장 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런 어떤 해석을 한번 좀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책 메타리치의 시대라는 책을 기획을 네. 하게 됐고
지난 몇 개월간의 연구를 종합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은 제가 전 세계 부의 순위로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2013년 여기 표를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2010년 정도까지 2010년대 초반 정도까지의 전 세계 부호 순위들을 보면은 많은 숫자가 상속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뭐 상속자는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수십 년간 자리를 지킨 아주 전통적인 부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찰스 코크라는 우리 코크 인더스트리 저기 에너지 기업이죠. 네. 이쪽 가문 사람들. 그다음에 월마트라고 하는 또 대형 유통사의 가문의 사람들, 월튼가죠. 네. 이런 사람들이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꾸준히 상위 랭크에 올랐어요. 오르내리고 하면서. 자, 그런데 2020년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상위 랭크에 특히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독보적인 존재가 생겼죠.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그다음에 또 마크 저크버그까지. 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작년 한때 500조 원 재산이 있다라고 평가를 또 한때 받기도 해서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 네. 자, 그랬었는데 자, 이분들의 특징이 뭘까? 지금 특히나 이 강력하게 등장한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크버그의 특징이 뭘까? 기본적으로 창업가라는 혁신적인 창업가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 비즈니스를 어떤 영역에서 하느냐라는 네. 측면에서 봤을 때 가상 세계를 추종하는 영역에서 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은 제프 베이조스 볼까요? 아마존의 가장 대표적인 창업 그 성공 사례가 뭔가요? 바로 우리 눈앞에 오프라인에서 보이던 이 상점들을 네. 온라인 가상 공간으로 집어넣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90년대 생겼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집 앞에 슈퍼마켓이 온라인으로 들어갈 거라 상상한 사람 거의 없었어요. 90년대. 네. 근데 2000년에 딱 아마존이 그걸 집어넣습니다. 바로 이 가상 세계를 우리 현실 세계를 집어넣는 어떤 대안으로서 이 추종한 거죠. 가상 세계를 추종하는 세력이다. 자, 일론 머스크는 또 어떤가요? 일론 머스크는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혁기적인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비즈니스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우주 개척부터 시작해서 이런 다양한 과정에서 또 가상 세계에 대한 또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자, 마크 저크버그는 어떤가요? 최근에 메타로까지 개명을 했죠. 메타버스의 선구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 메타라는 기업은 최근에 이 메타버스 시대의 선두주자로서 어떻게 말하면 이제 수직 계열화 형태로 가져가고 있죠. 오큘러스 2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 제조 업체까지 인수를 하면서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게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시대의 PCDN이라고 하는 플랫폼 컨텐츠 디바이스 네트워크라고 봤을 때 네트워크 인프라니까 빼고 나머지 3개 영역을 다 장악을 했어요. 네. 디바이스라고 하는 오큘러스 2를 지금 획기적으로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인별그램, 인스타그램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 메타로의 진입 이제 주도를 선언을 하면서 향후에 우리가 좀 더 개척해야 될 분야는 바로 메타버스 속에서의 컨텐츠다. 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자신들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이 월드, 바로 이 플랫폼을 가지고 거기 안에서 우리의 컨텐츠를 갖고 놀아라. 어찌 보면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구상했던 형태의 어떤 수직 계열화를 이제 시작한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가상 세계를 추종하는 이 3명의 어떻게 보면 활약을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의 더 추가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통계 부자 순위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 있어요.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인데 사실 이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가 또 하나의 특징이 최근에 이제 뭐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트위터나 이런 쪽에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을 되게 자주 해요. 암호화폐 자기가 추종자인 것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죠. 네. 그때마다 우리 뭐 코인들이 출렁출렁 하기도 하고 뭐 도지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자산에는 암호화폐 가상 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빈틈들이 있죠. 크리스 라센이라는 사람입니다. 리플의 창시자입니다. 네. 리플이라는 것이 온라인 송금에 우리 이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거든요. 자, 이 리플의 창시자인 크리스 라센이 작년 한때 리플이 좀 가격이 좋았을 때 부자 순위 5위까지 올라갔어요. 네.
재산 가치가 60조 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전통적인 부의 어떤 통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또 한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 지금 현재 아시아의 최고 부호다.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네. 예,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추측컨대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은 아시아 최고 부호에 이미 올랐다. 이번 달 기준입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이들이 지금 세계 부호의 순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만약에 가상자산 영역을 여기다 포함시켜버리면요. 제가 볼 때 30위권 봤을 때 절반 정도가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람들로 바뀌어버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NFT 상당히 리스키하고 또 이러면서 또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또 측면들이 있는데 이미 이런 아주 그 선도적인 이 부를 창출하고 있는 부호들이 많은 부분이 가상자산에서 이런 자산들을 축적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측면 바로 뭐 메타리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메타리치의 1세대들이 지금 201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마크 저커버드, 일론 머스크의 이런 코인 언급들, 대표적인 또 사례로 재미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자, 이런 메타리치가 등장하게 된 배경, 아까 말씀드린 이제 2009년에 비트코인 논문이 발표된 것도 하나의 변곡점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기술 분야에서 주로 바라보는 웹 1.0, 2.0, 3.0의 개념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서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웹 1.0 시대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급자 중심의 정보 방향, 정보 제공의 방향이었다면은 웹 2.0 시대는 플랫폼 중심입니다. 네. 거기다가 소비자가 생산도 하게 됐죠. 정보의 생산, 즉 SNS를 기반으로 개개인분들이 정보의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까지 겸하게 되는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데이터의 어떤 이동이 더 확대되는 시기가 바로 웹 2.0 시대죠. 스마트폰이 또 거기에 한몫을 한 것이고요. 자, 웹 3.0 최근의 이제 시대 그리고 미래의 시대를 말하는데요. 바로 탈중앙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탈중앙화, 개인화, 지능화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해당되는 기술들 바로 블록체인, 암호화폐, NFT, 메타버스, 시멘틱 웹 혹은 우리가 분산화된 자율형 지능 조직이라고 하는 DAO 이런 영역들이 바로 여기 탈중앙화와 개인화와 지능화를 가속화시키는 기술들이죠.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통하는 수단도 바꾸고 메타버스 공간의 활용도도 높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 제공, 그다음에 정보의 가치 그리고 누가 권력을 갖느냐 이 권력 구조의 변화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기술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류의 변화고 조직의 변화고 문화의 변화고 거기다가 부의 변화까지 가지고 올 수가 있다. 이런 측면들 여러분들이 이제 큰 흐름들 이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탈중앙화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미래에 다가올 것 같은 기술이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미 지난 몇 년간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한 10년간 이런 부분들이 이미 많은 영역에 작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한 특히 또 연합인포맥스에서 항상 다루시는 이 부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선도적으로 치고 나간 분들이 이렇게 부를 창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팩트를 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타 리치를 포함한 이 메타 세계에 좀 적응도를 높여가는 기업들 그리고 적응도를 높여가는 이 기업가들이 어떤 갖는 이 도전의 과정, 적응의 과정을 저는 메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를 만들거나 개인들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이 메타 시대, 메타 세계에 적응하는 과정, 적응하는 노력을 메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메타 트랜스포메이션에 앞서 말씀드린 메타라는 기업의 어떤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오큘러스 2를 인수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메타 세계에 어떤 PCD까지 갖춰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들도 딜레마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메타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웹3라고 하는 탈중앙화 개념이 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그 웹 2.0 시대에 가졌던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독점력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탈중앙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플랫폼에서 지었던 권한과 그다음에 정보 제공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예를 들면은 사실 이 메타로 기업명을 개명할 때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일부 투자자들한테 상당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이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갖고 있잖아요. 이 두 개의 플랫폼에서 SNS에서 여러 내부적으로 연구자들이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주로 인스타그램 예를 들면은 10대 이제 여성분들이 10대 20대 여성분들이 많이 쓰죠. 네. 이들이 너무나 인스타그램의 외모 비교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시각적인 비교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상당히 정신적인 불안감이라든지 자살 충동이라든지 이런 내가 그 비교 절하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네. 이게 내부적으로도 경고가 많이 있었대요. 내부에 좀 이렇게 깨어 있는 내부의 연구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아니면 네. 그들을 좀 사회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걸 쉬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크게 페이스북 이런 그 스캔들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페이스북 파일 이런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공개를 한 적이 있고요. 이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메타로 바꾼 거 아니야? 이런 또 비난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들도 뭐 일부 있지만은 저는 이제 페이스북 이제 메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메타버스 세계로의 어떤 도전과 앞서 말씀드린 PCD 측면에서의 역량을 다 갖춰 나간다라는 측면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아까 이제 메타가 내려놔야 된다. 즉 플랫폼 기반의 웹 2.0 시대에 이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탈중앙화 개념에서 내려놔야 되는 이 기업들이 딜레마를 가지고 있죠. 지금 이미 웹 2.0 시대의 플랫폼으로 잘 나가는 많은 이 우리 미국의 데이터 주도를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웹 3.0을 준비하기가 꺼려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우리가 이 권한을 내려놨고 이득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상당히 과감한 선택들을 많이 하고 있죠. 블리자드를 큰 돈에 인수한다라든지. 블리자드 인수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메타 세계, 메타버스로의 어떤 도전을 이제 내부적으로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봤더니 우리의 약점이 뭐냐?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동시성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접속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현실과 연계되는 실시간적인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까지의 가장 주도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뭐라 그러죠? 그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어떤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게 오프라인으로 일어나는 것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든지 윈도우라든지 네.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 어떤 실시간으로 데이터 큰 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혹은 서버 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제 누적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메타버스 세계에는 여러 가지 동시 접속자 관리라든지 서버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나 이런 것들이 아주 기민하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역량이 필요한데 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다가 블리자드 인수를 선택한 거죠. 이제 블리자드의 게임 역량을 인수하는 것도 뭐 충분한 또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블리자드가 기본적으로 우리 스타크래프트 예전에 네, 그렇죠. 추억 게임인데. 그죠, 추억의 게임이죠. 지금도 하죠. 20년도 더 됐죠. 네. 배틀넷이라는 거 정말 혁기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제 기억에는 제가 대학 시절이었으니 지금 20년 넘었죠. 그때부터 정말 딜레이 없이 그런 배틀넷을 구축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앞서 나가는 실시간의 어떤 데이터 처리 능력, 서버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업체고 그 이후도 많은 게임들, 뭐 우리 와우를 비롯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게임 업계를 주도하는 기업 중에 하나로 지금 그런 영향들을 갖추고 있는데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이 점을 또 높이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대에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나 다양한 솔루션을 붙여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관리하는 역량 상당히 중요하고 네. 이런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한 이유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또 하나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전은 바로 데이터 협동조합 모델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큰 데이터 컨퍼런스가 하나 열렸는데요. 네. 제가 사실 이 세션의 진행을 또 보기도 해가지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연구원이 와서 직접 물론 이제 녹화 영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데이터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자기들은 구상하고 있다고. 이게 도대체 뭐냐 봤더니 말이 웃기죠. 우리말로 해석하면 협동조합인데 영어로 하면 데이터 코퍼레이티브 모델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웹 2.0 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든 애플이든 뭐 여러 가지 이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쥐고 있던 이 데이터 권한들을 내려놓겠다 이제는. 그럼 어떻게 되냐? 개인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요즘 마이데이터 시대라고도 하죠. 그렇죠. 개인들이 중요 정보를 생산하는 생산 주체입니다. 근데 이 플랫폼 웹 2.0 시대에는 이 플랫폼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순간 모든 권한과 여기서 발생되는 이득을 자기들이 다 취했어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모든 동의에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다 그러시죠? 체크를 해서 내 데이터가 넘어가는 순간 더 이상 내가 그 데이터가 어디다 쓰이고 어떤 이득을 취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현재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바로 웹 2.0 시대죠. 근데 이런 모델들이 이런 형태들이 지금 뭐 마이데이터 산업이나 우리 데이터 3법, 유럽의 GDPR 이런 형태로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많이 지금 개정이 되고 있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협동조합 모델이 이런 선도적인 플랫폼 기업도 권한을 내려놓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개개인의 데이터를 생산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특정 기업의 플랫폼에 모이는 게 아니고요. 공공의 커뮤니티의 데이터가 쌓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공공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정도 컨셉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어디가 됐든 공공에 해당되는 영역의 데이터가 쌓이고요.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이 데이터를 써야 되느냐? 그 공공의 데이터 뭐 클라우드든 뭐 서버든 이런 시스템에 기업들이 접속해서 가져가는 거죠. 가져갈 때 개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데이터를 가져가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서비스를 당신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당신의 데이터를 가져가려고 한다. 다 허락을 받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데이터의 권한과 그다음에 어떤 그 관리의 어떤 판단을 개인에게 다 부여하고 우리는 거기에 개인에게 이제 권한을 얻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대신에 그런 또 발생되는 이득을 개인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형태의 모델을 가져가겠다라는 거고요. 어떤 서비스에 이런 모델을 적용할지는 모르지만은 내부적으로 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웹3의 고민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이 탈중앙화의 고민이 시작됐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엔비디아의 메타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 엔비디아는 이제 그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GPU라고 하는 이 프로세서를 개발함으로써 최근 들어서 상당히 이제 현금 자산을 확보를 했죠. 그래서 투자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투자하느냐? 작년에 젠슨 황 회장이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가상 세계를 우리가 주도하겠다 발표를 했고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향후에 메타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는 각 산업 영역의 많은 기업들이 어디다가 이걸 기술을 써야 될지, 어떤 기술을 써야 될지, 어떻게 이 메타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될지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솔루션 제공하고 기술 제공, 소프트웨어 제공하고 하드웨어 제공하겠다, 컨설팅 제공하겠다. 그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갖춰 나가겠다. 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옴니버스라는 이름의 플랫폼,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전반적인 즉 이제 메타라고 하는 이 세상에 어찌 보면은 지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요. 제가 가장 시작은 저는 2009년 비트코인의 논문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에 발표된 그 이후 시점부터 이제 한 10년 정도, 13년 정도의 흐름이죠. 그 과정에 부의 이동도 우리 실물 경제에서 가상 경제로 많은 부분이 이동하고 있고 특히 세상을 앞서 나가는 선도 기업가들 그리고 선도 창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부의 이동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 메타를 주도하는 기업들도 메타 트랜스포메이션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 경제는 대세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투자해야 됩니까? NFT 투자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실 때 저는 그 한 건 한 건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술을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가상 경제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더라.
그리고 아주 메인 키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걸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잠재력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가상 경제, 암호화폐,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 영역을 이런 어떤 그들만의 리그인가? 이것들을 추종하는 아까 뭐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도 그 세력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 이것을 추종하는 사람 그들만의 영역이냐라고 또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엊그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작년에 그 모건 스탠리에서 이 가상자산 관련된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대. 작년 말에 네. 발표했는데 거기 따르면은 미국의 53개 상장사 어떤 업종인지는 모르지만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그 상장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벌써 8,000조더라고요. 8,000조. 그러니까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자산에 직접 투자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다 투자한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또 뭐 펀드에 투자한 것도 있고요. 뭐 이런 영역까지 합쳤을 때 제가 그 기준은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8천억 달러가 아니었을까요? 800조 원. 죄송합니다. 그 숫자는 제가 네. 저도 그냥 많다고. 네, 알고 일단 계세요. 많다. 네. 죄송합니다. 그 많다. 숫자는 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네. 종종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 보고서의 어떤 요지는 이거였어요. 이 기존 업계에 있는 금융사들 기반으로 한 이 기존 업종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새로운 가상 경제가 아닌 실물 경제 영역에서 투자하는 기업들도 가상 자산의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 그런 어떤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다른 업종에서 또 기존 아주 전통적인 금융권에서도 이런 투자들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아주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있나요? 네,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조금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는 앞부분에 이런 큰 흐름을 좀 짚어드리고 이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봤는데요. 암호화폐, NFT, 또 가상 부동산, 그리고 이 P2E라고 하는 영역. 어쨌든 가상 자산이 최근에 유행하고 있고 어떤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커져가고 있는 영역들이 네 가지를 구분을 해서 각각의 지금 팩트가 무엇인지 지금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 무엇인지와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혹은 시장적인 아니면 정책 제도적인 뭐 문제나 허점이나 어떤 리스크 같은 건 없는지 제가 나름대로 좀 짚어본 내용을 책에 담았는데 그래서 뭐 암호화폐 측면에서는 일단은 지금은 가장 재미있는 이슈 하나 말씀드리면은 중앙 권력과 그 다음에 이런 암호화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유도가 높은 이 탈중앙화의 세력 간의 싸움이 상당히 묘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끝난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중국이 CBDC라고 하는 우리 디지털 자산, 디지털 통화를 시범 사업을 운영하기도 했었죠. 네. 이런 측면이 바로 이 중국이 상당히 딜레마인 게요. 이 비트코인 보유자 보유 규모만 보면은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 약 40에서 50%를 가지고 있다라고 공공연히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2010년대 정책적 움직임을 보면은 주기적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어요. 그쵸. 한 2년 단위로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발표를 하면서 비트코인 이 가격이 출렁출렁 하기도 했는데 요즘 또 투자자들이 별로 반응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나 주기적으로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자, 그런 측면이 그럼 중국이 어떤 입장이냐 봤을 때 이제 중국이라는 어쨌든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가 이 화폐 발행과 그다음에 금융사들을 쥐고 있는 이 권한이 상당히 막강한 거죠. 이 권력이라는 거죠, 이게. 화폐 권력이라는 건데 이게 암호화폐 시장이 대세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내부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속도를 늦추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디지털 화폐로의 흐름을 중앙 권력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가려면은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 속도보다 우리가 준비가 느리니까 규제로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바람을 자꾸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CBDC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CBDC랑 그럼 암호화폐랑 서로 적대 관계냐? 저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일부 분들은 또 CBDC가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별로 다 이걸 이제 발행을 해서 유행을 하게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같은 컨셉의 통화인 거죠. 디지털 통화라는 측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같은 시장으로 저는 보고요. 근데 이제 이 권력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권화에서 이 권력의 균형 이런 것들을 시간을 얼마나 끌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하여튼 중국은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금융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도 사실 최근에 제가 이 정책적 변화 흐름을 또 책에도 구체적으로 담았는데 요 몇 년 사이에 그 금융 당국 수장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조를 보면은 미묘하게 변해요. 잘 아시겠지만. 네. 우리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자료에 담았죠. 2021년 5월에 우리 그 이런 그 암호화폐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협의체 구성이 됐어요. 네. 아주 그 금융 굴지의 금융 기관들 다 연합을 해서 부처와 기관이 연합해서 이런 것들 만들었는데 최근에 제롬 파웰 같은 경우에 언급한 것을 보면은 암호화폐를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막지는 않는다. 이 시장 성장을 막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작년 12월에 했더라고요. 이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규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이 핵심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언급은 암호화폐 시장은 뭐 대세적인 시장이라고는 동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막 섞어서 낸다라는 거죠. 이게 내부적으로 좀 혼란스럽다. 어떻게 우리가 권력이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하면서 이런 어떤 대비책을 세워서 이걸 맞이해야 된다라는 기조가 깔려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중국, 영국, 미국 뭐 요즘 스웨덴이 또 CBDC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사실 몇 년 안 남았다 이런 CBDC의 흐름이 그래서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과 함께 결부시켜서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가상경제라는 것에 암호화폐가 어떤 각종 거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NFT 같은 경우에 제가 주의할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NFT는 가장 핵심이 이 NFT가 될 수 있는 NFT화 될 수 있는 이 아이템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이 디지털 재화, 즉 뭐 파일, 예를 들면은 뭐 그림이라든지 JPG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뭐 짤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 모든 디지털 파일이 디지털 재화가 NFT로 변환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걸 투자 영역으로 접근하시기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플의 예술 작품이 790억 원에 낙찰된 사례만 보시고 NFT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영역이구나라고 접근하셨을 때 이게 너무 많은 그 인풋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대팔 수 있는 투자 상품인가라고 봤을 때는 물음표가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NFT는 이제 좀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 콜렉터의 시장, 우리 수집가들의 시장,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디지털 어떤 자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수집하고자 하는 욕구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 투자 대상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넘어가고 가상부동산은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너무나 플랫폼 의존적입니다. 디센트럴랜드도 그렇고 뭐 어스2라든지 혹은 뭐 샌드박스라든지 대표적인 뭐 글로벌 가상 부동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 분들이 너무나 많이 또 이 땅을 구입하셔가지고 전 세계 5위권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가상 부동산 뭐 재미로 구매하시고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디센트럴랜드가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방향이 여기 안에 땅을 산 사람들에게 권한을 줘서 요 가상 부동산 그 지역이 개발될 때 건물을 입주시킬 때 땅을 가진 사람이 뭔가 세를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영역까지 또 비즈니스의 어떤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계획 이행이 안 되고 있고 추후에 뭔가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은 속도가 늦어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파산하는 부도가 나는 또 플랫폼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 가상 부동산 소유가 가치가 정말 제로에 수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들이 리스크가 상당히 큰 부분들이고 그래서 요것도 역시나 좀 흥미로 접근하시는 건 아직까지는 맞다. 저는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플레이 투 언 영역입니다. 이게 지금 게임 업계와 이
어찌 보면은 이 게임을 경제활동 수단으로 인정하느냐 어떻게 보면 법 제도와의 싸움이죠.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다른 영역과는. 사실 우리나라는 게임 업계에 상당히 보수적이죠.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들도 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게임 속에서 그리고 대표적인 게임은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죠. 우리 아이템 거래 시장들이 일부 형성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게임 속에서 아이템이 판매가 되고 일부 캐릭터가 NFT화되고 이런 경제활동이 벌어지는 이런 형태들이 아직 현행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런 측면들이 이 시장이 이제 게임사들은 이제 투자 유치를 하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P2E 선언들을 다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또 부작용들이 좀 악용 사례들이 나타나죠. 최근에 제가 이제 게임 업체는 저기 알려드리지 않겠지만은 뭐 뉴스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P2E를 통해서 이제 뭐 암호화폐도 그렇고 NFT 이런 것들을 투자하겠다라고 뭐 코인을 발행하고 뭐 이런 기업이 투자자가 몰리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코인을 한 번에 던져버려서 이제 시장을 급락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이슈가 되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아직까지는 그 형식적인 부분에 와 있다. 그래서 이 정책 제도적인 측면과 이 게임사들의 실질적인 액션을 좀 보시고 이 B2B 시장을 좀 전망을 하시는 게 맞다. 네, 오늘 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은 한 가지만 드릴게요. 네. 이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이고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위험까지 잘 짚어주셔서 매우 공감하면서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질문은 지금 이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에서 자금 세탁에 대한 우려가 있고 실제로 많은 행위가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세 회피 과세가 어려울 수 있다. 자꾸 이제 인터넷에서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질까봐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셔서 기술적으로 이게 추적이 얼마나 투명해질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가능한 기술로 국가가 통제 가능하게 과세까지 할 수 있는지 자금 세탁 방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만약에 아직 완벽하게 못한다면 언제쯤에는 국가가 이거를 허용할 수 있을 만큼 과세까지 이제 추적이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그거는 이제 뭐 그런 이슈도 저도 이제 많은 질문을 받다 보니까 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정책 제도적으로도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다. 뭐냐면은 기술적으로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상에 남는 정보들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영원하게 남는 정보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기술적으로는 한계는 없다. 그러니까 그 정보 추적에 뭔가 막히거나 아니면 정보가 왜곡되거나 위변조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 일단 이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게 웹3라고 하는 컨셉이 그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그런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을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탈피하기 위한 그렇죠. 컨셉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형성되고 있는 이 암호화폐나 우리 가상 뭐 자산 플랫폼들이나 혹은 실제로 지금 여러 이런 그 뭐 우리 가상 지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모델들이 이 특정 기관, 그러니까 이 외부 기관이 그 정보를 추적할 수 없게 서비스들이 구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적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장적인 문제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각 국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죠. 뭐 그렇죠. 조세피 이런 것들이 항상 약점으로 취약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CBDC 각 당국에서는 CBDC라든지 아니면 뭐 스테이블 코인 얘기들 나옵니다.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런 가상 자산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런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자율성을 억제할 수 있는 영역들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주도권을 지겠다라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스테이블 코인이든 아니면 뭐 CBDC든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이든 이 형태들이 어떤 것이 좀 더 그 시장 표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정부나 당국이 선택하는 이 표준 모델이 될 것이냐는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자료 잘 좋은 재료 가지고 나와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다음에 또 마지막 기회가 하나만 되면- 좀 말씀드려볼까요? 네. 이 투자자분들께 네, 네. 제가 드리는 당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나름의 어떤 조사나 또 여러 그 투자자분들의 반응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 주변에 우리 메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메타 시대에 투자하는 이 메타리치 투자 유형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주변 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옆에 동료가 암호화폐로 몇십억을 벌어서 파이어족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뭐 좀 이렇게 또 부럽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주변인들 많으시죠. 이렇게 지금 현재 이 가상자산, 뭐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약 10에서 20% 정도 되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리고 뭐 작년 한때는 또 우리 코스닥 시장 거래액을 암호화폐 거래액이 더 넘은 적 거래 규모가 넘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10에서 20%고 미국도 10에서 20% 정도 비율로 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 중에 한 절반 분들은 내가 언젠가는 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할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뭔가 명확하지 않고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가상자산에 관심이 있고 투자 의사가 있으신데 명확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좀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흐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동향들에 대해서 많은 좀 공부가 필요하고 나의 확신이 필요하다. 네, 이런 측면도 좀 말씀드리고 뭐 나머지 이제 한 30-40%는 뭐 어떻게 됐든 이쪽 영역은 투자 안 하시겠다 하는 분들이 또 한 3분의 1 정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분들은 이제 보수적인 투자 관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시지만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상 경제로의 흐름은 이 정말 세상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래서 이 대세적인 흐름은 뭐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좀 인정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 그 와중에 투자의 의사 결정은 각 가상 자산의 유형별로 좀 다른 어떤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나의 자산에 아주 좀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작은 영역 정도만 지금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교수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셨고요. 저희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리치의 시대, 오늘 나온 첫 번째 책 들고 나오셨는데, 아니, 교수님께서 내신 첫 번째 책은 아니신 것 같고, 네, 첫 번째 본이 나와서 들고 나오셨는데요. 따끈따끈한 책 구매해서 한번 보시면 뭐 좀 더 깊은 얘기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